노란 리본 수학여행 4월 16일 여러분,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잊지 않겠다던 그날 이후 8번째 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세월호 참사의 고통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유가족의 고통입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슬픔과 분노가 뒤엉키고 그때 내가 다르게 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자책과 후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살아남았지만 생존자의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서운 기억이 함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떠올라 불안하고 슬프고 미안하고 후회가 돼서 이전처럼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친지들도 있죠. 참사를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했던 국민들, 내일처럼 비통해한 국민들도 있고요.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는 집단 트라우마가 자주 언급됐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 세계를 괴롭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집단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는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이라는 책에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집단 트라우마를 다루며 탁월한 처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박모 씨는 세월호 승무원이었습니다. 투병 끝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대학교 1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승무원으로 일하는 중이었죠. 사고 당시 비상구 근처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킬 때 한 학생이 언니는 왜 탈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래 승무원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한다며 다 구하고 따라갈 테니 먼저 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양보해가며 끝까지 승객들의 대피를 돕던 박 씨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강모 씨는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이 생각처럼 기쁘지는 않고 오히려 괴롭습니다. 머리는 항상 깨질 듯이 아프고 밤에는 자려고 누워도 10분 이상 눈을 감을 수가 없고요. 선잠이라도 들면 곧장 그날의 잔혹한 기억이 선명한 꿈으로 찾아옵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살에 빨려 들어가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황모 씨는 대구 지하철 참사로 고등학생 딸을 잃었습니다. 주위에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세월이 약이라며 위로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어요. 더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어느 날 고등학생들이 타고 있는 세월호가 가라앉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에 딸을 잃었던 그날이 겹쳐 며칠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 난 상처도 아프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더 아픕니다. 이를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상처는 초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덧나거나 큰 흉터가 남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생존자나 피해자의 90%는 한 달 이내에 평소 생활로 돌아가지만 10% 정도는 정신적 후유증인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반복 경험, 각성 반응, 회피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복 경험은 말 그대로 사고 당시를 꿈이나 생각으로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악몽을 꾸거나 환각이 생기고 사고 당시처럼 느끼며 행동하게 되죠. 다음으로 각성 반응은 과도한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깜짝 놀랄 정도라서 잠드는 것이나 밥을 먹는 것도 힘이 들고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분노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피 반응은
사건과 연관되는 자극을 피하는 것인데요.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지내거나 반대로 술이나 담배, 약물 중독 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 순서가 아니라 충격적인 경험으로 한순간에 인격이 바뀌어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현대인의 절반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바로 생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청년 시절 들판을 걷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기막힌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법률 공부를 그만두고 삶과 구원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가 대량 학살을 위해 만든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는데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치료 기법을 창안합니다.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 역경을 통과한 사람의 미래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보다 꼭 불행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외상 후 성장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이지만 결국은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심리적인 기능 수준이 전보다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뇌는 무한한 가능성만큼 회복력도 탁월하다는 것, 우린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집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의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해야 하고 필요하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약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면서 슬픔과 자책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이때 집단으로 모여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대화를 강요하는 건 좋지 않고 뉴스나 방송도 되도록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나눔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은 빨리 돕고 도울 수 없는 일은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슬픔의 에너지는 이웃사랑으로, 분노의 에너지는 자기 변화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이 필요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라도 곡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 마당을 쓸어야 합니다. 처음 사례를 소개하며 말씀드렸던 황모 씨 기억하시나요? 대구 지하철 참사로 딸을 잃으신 분이죠. 사고 현장에 찾아가 몇 시간씩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곤 했던 이분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혼자 지내는 건 세상을 먼저 떠난 딸에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도 하고 다른 희생자 가족을 만나 아픔도 나누었습니다. 딸에게 미처 다 주지 못한 사랑을 봉사로 나누며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황 씨가 남긴 말을 전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억지로 고통을 삼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때론 눈물 흘리고 오열하면서 모두 쏟아내세요. 그래야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